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시영 경제전문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세금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한편에서는 상속세도 좀 낮춰줄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양도 소득세를 없애는 공약도 사실 대선 기간에 있었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했었죠. 네네, 그죠.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는 크게 늘었는데 모두 세수 수입이 줄어들 얘기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그림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올 1, 2월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세금이 더 거쳤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1, 2월 거친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2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세수 진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20.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진도율이라는 것은 올해 세금으로 올릴 수입을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들어왔나를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올해 예산을 잡았을 때 세수 수입을 343조 4천억 원으로 잡았으니까 현재 20.4%가 2월까지 거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걷어들일 세금을 2월까지 5분의 1 정도를 걷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거는 세수 수입이 올해 이렇게 될 거란 예상해서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니까 정부가 지출해야 될 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충분하다거나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 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좀 다른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있고 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국채 발행은 실제로는 빌려오는 돈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또한 정부의 재정 조달 수단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세수 호황이라는 표현이 정부의 재정의 흑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쓸 돈이 더 많다면 정부 재정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 정부도 그리고 차기 정부도 모두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쓸 돈이 지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세수로 충당하든 아니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외부에서 빌려오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네, 재원은 어디서 그렇습니다. 조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추경 딜레마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당장 지원해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차기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 후보자들이 모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예산 사용처를 조정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저기 쓸 돈을 아끼고 줄여서 코로나 지원 예산으로 바꾸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현재 얘기되는 추경 규모 한 50조 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50조 원의 추경 예산을 맞추기에는 사실 이 사용처 조정만을 통해서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국채 발행을 하긴 할 텐데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냐 이 정도의 의미로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 이제 더 고민되는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2월까지 세수 호황은 상황은 맞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그 폭도 좀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말해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인하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할 때 개별 소비세를 좀 인하해 주거든요.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 더구나 이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차기 정부의 공약들 중에 세금과 관련된 공약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심을 좀 의식한 공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죠. 당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라는 게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상속세 완화 얘기도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돈을 풀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세금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아직은 국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결국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과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돈을 풀고 나면 반드시 세금 인상이 있었다. 이 말이 귀에 꽂히는데요. 네네.
벌써 국외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소득세 성격의 국민보험분담금을 1.25%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장기 재정 건전성이 인상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특정 계층에게 돈을 더 많이 걷는 방법을 택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게 부자 증세지 않습니까? 네. 가진 자산이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25억 원 정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의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라고 저희가 이제 불렀거든요. 네. 이 억만장자세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더불어서 법인세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 내려놓은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뿌린 돈을 메우기 위한 세수 확보 차원입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 21%인데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평등 해소라든가 아니면 빈부격차 해소, 자산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 봐도 네. 어찌됐든 간에 어느 층에서 돈을 걷든 넓게 걷든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는 쪽에서 더 많이 걷든 세금 인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내에서도 꺼내야 할 얘기인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게 조세 저항이기 때문에 네. 세금은 보통 아무리 그게 하더라도 사실 내기가 싫은 게 세금이거든요. 과도한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게 중세시대의 창문세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건물의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했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그래서 건물이 크고 창문 개수가 많으면 소득이 많은 걸로 추정해서 이제 세금을 거둔 방식인데요. 네네. 그 당시에 그 세금 걷는 방식을 보면 좀 약간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든 주택에 2실링씩 프랑스에서 이제 걷었고요. 예. 그리고 창문이 10개에서 20개 사이의 주택은 추가로 4실링을 더 걷었고 21개 이상의 주택은 추가로 8실링을 여기에 더 부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에 붙는 세금을 추가로 더 올렸고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의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고 새로 짓는 집은 아예 창문 개수를 최소화해서 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세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또 바꿉니다. 보통 이제 창문을 적게 내게 되면 창문을 크게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창문 폭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또 바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창문이 없다는 건 결국에는 햇빛과 공기가 집으로 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햇빛과 공기를 더 많이 쬐려고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창문세는 결국 햇빛과 공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게 중세시대 시민들의 건강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로 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잠깐 딴 길로 빠졌습니다만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방법을 정부는 만들어낼 거라는 것이고요. 또 세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띠는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들을 급격하게 올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도 지금 건강보험료는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고 매년 빠르게 이 건보료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좀 불안 요인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네네.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금이나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면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반면 이제 임금 인상은 이를 쫓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더구나 요즘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내놓는 걸 이제 보고 있으면 과거에 비해서 노동자들의 단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조의 힘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높은 인상률이 나오기가 힘들다. 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동자 계급 쪽에서의 임금 인상이 크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악영향을 줬다는 건데 그때하고 분석해서 큰 차이점이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분석하는 자료 중에 하나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이 그때처럼 높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많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펼친 이후에는 약간의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을 일부 유지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인플레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을 빌렸는데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부채가 7천만 원이나 6천만 원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드러나지 않는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한 집단의 부를 뺏어서 다른 집단으로 옮기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네. 예를 들면 봉급생활자나 예금가입자의 부가 국가로 옮겨지는 효과가 있고요.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로 옮겨가는 효과도 나타나고 피고용인의 부가 고용인에게 옮겨지는 이제 부작용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가 없고 심지어 유익하게 느껴지는 숨은 세금이다. 인플레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법 개정 없이도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은 인플레를 이렇게 확장적 재정 이후에는 정부가 용인한다.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그 전쟁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아주 특별한 네네.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 향후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큰 관심이긴 한데요. 네. 오늘은 세금 이슈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규모 실업 또는 스스로 회사를 관두고 뭐 이른바 기기 이코노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큰 수입원인 소득세의 감소를 의미하거든요. 네. 이걸 대체하거나 아니면 기기 이코노미를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더 세력을 확장한 플랫폼 기업들의 증가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세금 추징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의 사례에서 보면 네. 이들이 조세 피난처 등을 활용해서 거대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비대면, 그러니까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봇들은 결국 근로자를 줄이게 되고 네. 이 역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날 텐데 이렇게 구멍나는 세수를 정부는 어떻게 메워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어쩌면 향후에 진짜 실행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로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경제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광주 지방의 낮 최고 21도, 대구 20도 등 남부 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경우도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18도, 토요일은 19도, 일요일 20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동부와 산간 지역은 새벽까지 5mm 미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북서부,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